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그녀가 사랑에 빠져버렸구나. 그 순간부터 진정한 내 괴로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항상 이리저리 여러 번 고쳐 생각했고 끈질기게 그리고 가능한 한 몰래 지나이다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확실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을 나가 오래 돌아다녔다. 가끔씩은 몇 시간이고 자기 방에 홀로 앉아 손님이 찾아와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나는 갑자기 대단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가 아닐까? 혹시 저희는 아닐까? 나는 그녀의 추종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불안하게 꼽아보며 자문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나이다는 점점 더 이상하게,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아 머리를 뾰족한 책상 모서리에 처박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일으켰는데 얼굴은 온통 눈물로 들범벅 되어 있었다. 아, 당신이군요. 그녀는 잔인한 미소를 띠며 내게 말했다. 이리 오세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 머리에 한 손을 얹더니 벼랑간 머리칼을 움켜잡고 비틀어대기 시작했다. 아파요.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아, 아파요? 그럼 나는 아프지 않은가요? 그래요? 그녀는 내가 한 말을 따라 반복했다. 어머. 그녀는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한 움큼을 뽑아낸 것을 알아차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엾은 무슈 볼데마르. 그녀는 뽑힌 머리카락을 조심조심 모아 손가락에 감아서 그것을 반지 모양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머리칼을 메달에 넣어서 앞으로 지니고 다닐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가득 고여 반짝이고 있었다. 이러면 당신도 조금은 누그러질지 몰라요. 자, 이제 잘 가요. 집으로 돌아오니 집에는 달갑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었고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냉정하고 점잖게 침묵을 지키더니 곧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게다가 그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다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와의 말다툼이 끝난 후 어머니가 나를 방으로 불렀고 내가 자세킨시 댁을 너무 빈번히 드나든다고 꾸중을 했으며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공작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손에 키스하고 내 방으로 나왔다. 지나이다의 눈물은 나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울고만 싶었다. 16살이나 되었음에도 나는 어린애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이미 말레프스키 백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았다. 벨로브 조로프는 날이 갈수록 험상궂은 표정으로 늑대가 양을 노리듯 그 간교한 백작을 노려보곤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공상에 빠져 줄곧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특히 그 낡은 온실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가 불행하고 고독하며 슬픔에 빠진 청년처럼 앉아있곤 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스스로 가련하게 느껴졌다.
그 슬픈 느낌은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고 나는 거기에 흠뻑 빠졌다. 어느 날 그곳 담장 위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종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가벼운 바람도 떨림도 아니었다. 마치 숨결과 같은, 그리고 어떤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때 발 아래로 보이는 길을 따라 연회색 옷을 입고 장밋빛 양산을 어깨에 걸친 지나이다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밀짚 모자의 챙을 들어 올리고는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 꼭대기에 앉아서 무얼 하고 있나요? 어떤 이상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내게 물었다. 참,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줄곧 맹세하셨죠?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있는 이 길로 뛰어내려 보세요. 지나이다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치 누가 뒤에서 떠민 것처럼 벌써 나는 밑으로 뛰어내렸다. 담장의 높이는 대략 8미터가 넘었다. 발이 먼저 땅에 닿았고 충격이 너무 심했던지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쓰러져서 일순간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나는 눈을 뜨지 않고도 내 옆에 지나이다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랑스러운 나의 도련님, 내 위로 몸을 숙이며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음성엔 염려가 섞인 상냥함이 묻어 있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내 말을 그대로 듣나요? 사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데 일어나요.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 곁에서 숨을 쉬었고 그녀의 두 손은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녀의 부드럽고 생기 있는 입술이 내 얼굴에 키스를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러나 나는 이때 비록 눈을 뜨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나이다는 내 표정을 보더니 의식이 돌아왔음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만 일어나요. 바보 같은 개구쟁이. 먼지 위에 계속 누워있을래요? 나는 몸을 일으켰다. 내 양산이나 집어줘요. 지나이다가 말했다. 이런, 내가 이걸 여기 내 동댕이 쳤군.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친 데는 없나요? 쐐기풀에 찔렸지요.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예 대꾸조차 않네. 혼잣말을 하듯 그녀는 이렇게 계속 말을 이었다. 무슈 볼데마르, 집으로 돌아가서 깨끗이 씻어요. 날 따라올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낼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그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쪽으로 재빨리 사라져 갔다. 나는 길에 쭈그리고 앉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까닭이었다. 쐐기풀에 찔린 손이 따끔거렸고 등은 쑤셔왔으며 머리는 빙빙 돌았다. 그러나 그때 경험한 행복감은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달콤한 아픔으로 내 온몸에 퍼졌고 마침내 기쁨에 찬 도약과 부르짖음으로 용솟음 쳤다. 정말로 나는 여전히 어린애였던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기분이었다. 얼굴에서 지나이다가 퍼부은 키스의 감촉을 생생히 느끼며 기쁨의 전율 속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뇌었다. 이 뜻하지 않은 행복을 매우 소중히 간직했기에 심지어 두려웠으며 이 새로운 기쁨의 원인인 그녀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더 이상 운명에 바랄 것이 없을 듯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충분히 들이쉬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경이었다. 하지만 이튿날 교체로 가는 길에 나는 당혹감을 느꼈다.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나는 점잖고 자연스러운 태도의 가면을 쓰고 나의 심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허사가 돼버렸다. 지나이다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담담하게 나를 맞이했다. 다만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듯한 신용으로 어디 멍이 든 곳은 없는지 물었다. 나의 조심스럽고 자연스러운 태도와 신비감은 순식간에 없어졌고 그와 함께 당혹감도 사라졌다. 물론 내가 지나이다에게 특별 대우를 바라던 것은 아니었지만 차분한 그녀의 태도는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눈에 어린애일 뿐이란 걸 알아차렸다. 그때의 고통이란 지나이다는 방 안을 서성이며 나를 볼 때마다 재빨리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다른 먼 곳에 가 있었다.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어제 일을 먼저 얘기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로 그렇게 급히 사라져 갔는지 캐물어 기어이 알아내고야 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단지 손을 내젓고 말았을 뿐 한쪽 구석으로 가서 앉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지팡이 하나를 만들어 성문 밖으로 나갔다. 좀 걸으면서 마음속의 울적함을 씻어 흘려 보내려 했다. 날은 화창했으며 그다지 덥지도 않았다. 유쾌하고 신선한 바람은 대지 위를 스쳐 지나면서 꼭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웅성거리며 논일었다. 그 바람은 모든 것을 살짝 건드리면서도 전혀 전율에 떨게 하지 않는 그런 바람이었다. 나는 오랜 시간 언덕과 숲을 돌아다녔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 느낀 나는 슬픔에 푹 빠지기 위해 집을 나선 참이었다. 하지만 이 젊음과 화창한 날씨, 신선한 대기, 경쾌한 발걸음이 가져오는 위안, 그리고 무성한 풀밭 위에 홀로 누워 느끼는 한적함은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건넨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키스의 추억은 다시금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어쨌거나 지나이다가 내 결단과 영웅적인 행동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흐뭇해졌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인간들이 그녀를 위해 더 훌륭한 일을 벌일 수도 있겠지. 상관없어. 그치들이 말로만 짓거리던 걸 나는 실제로 했잖아. 게다가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상상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를 적의 소나귀에서 구출해내고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를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고 그녀의 발치에서 죽는 공상에 빠져들었다. 그러는 사이 점심시간이 돼버렸다. 나는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다. 좁은 모래길이 구불구불 골짜기를 따라 시내까지 이어졌다. 나는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도 모르게 우뚝 제자리에 멈춰 서서 모자를 벗었다. 아버지와 지나이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란히 말머리를 맞추어 다가왔다. 아버지는 온 몸을 그녀 쪽으로 기울이고 대신 한 손을 뻗어 말의 목덜미를 눌러 몸을 지탱하면서 그녀에게 무엇인가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다. 지나이다는 엄숙하게 눈을 내려뜨고 입을 다문 채 조용히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내가 본 것은 처음엔 그들 둘 뿐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골짜기 모퉁이로부터 경기병 제복을 입고 외투를 걸친 벨로프 조로프가
입에 거품을 문 흑마를 타고 나타났다. 멋있어 보이는 그 말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콧김을 내뿜으며 이리저리 날뛰었다. 벨로프 조로프는 고삐를 단단히 잡아당기기도 하고 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아버지는 고삐를 고쳐주며 지나이다에게 기울였던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윽고 그 둘은 말을 달려 사라져 갔다. 벨로브 조로프도 군도를 절거덕거리며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벨로브 조로프는 얼굴이 새빨갛네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얼굴이 왜 저렇게 창백해 보일까? 오전 내내 말을 달렸을 텐데 왜 저렇게 얼굴이 하얗지? 나는 걸음을 재촉해 점심 식사 직전에 집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벌써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세수를 한 뒤 어머니의 안락의자 옆에 앉아서 매끄럽고 낭랑한 목소리로 신문의 풍자 칼럼을 어머니에게 읽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질 않다가 나를 알아보곤 온종일 어딜 싸돌아 다녔는지 물었다. 그리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인간들과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은 질색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전 혼자 산책하러 다녔어요. 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웬일인지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 대엿새 동안 나는 좀처럼 지나이다를 만날 수 없었다. 그녀는 아프다고 말했지만 평소에 곁에를 드나들던 그 인간들이 그들의 입버릇처럼 당직하러 그녀를 찾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지나이다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나의 출현은 그녀에게 불쾌한 기분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나도 그것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정말로 무의식 중에 내게서 얼굴을 돌려버리곤 했다. 정말 가슴 쓰린 일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녀의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고 그저 먼 발치에서 그녀를 살펴보려 할 뿐이었지만 그것도 언제나 원하는 바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다. 분명 그녀에게 예전과 같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얼굴마저 영 딴판이 되어버렸고 모든 면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특히 그녀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가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어느 따뜻하고 조용한 저녁의 일이었다. 나는 무성한 딱총나무 덤불 아래 놓인 낮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장소를 좋아했다. 여기서 지나이다 방의 창문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원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외면하려 했으나 그녀가 나를 멈춰 세웠다. 내게 손을 건네요. 그녀가 예전과 같은 상냥함으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얘기를 나눠본 지가 참 오래되었어요. 나는 그녀를 흘낏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잔잔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아지랑이를 통해 보듯 아련한 미소가 피었다. 여전히 몸이 불편하신가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이젠 모두 나았어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녀는 자그맣고 빨간 장미를 한 송이 꺾었다. 조금 피곤했지만 곧 나아지겠죠. 그럼 예전처럼 대해 주시겠지요? 내가 물었다. 지나이다는 장미를 얼굴로 가져갔다. 마치 밝은 장미 꽃잎이 빛에 반사되어 그녀의 두 뺨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정말 제가 변했나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예, 변했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당신에게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저도 알아요. 지나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런데 신경 쓰지 말아요.
저도 별 수 없었던걸요. 이런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싫은 거군요. 그렇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북받쳐 오른 감정에 우울하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전처럼은 말고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친구가 되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해요. 지나이다는 내게 장미 향기를 맡게 했다. 제 말을 좀 들어요. 저는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당신 아주머니 뻘이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주머니가 아니라면 큰 누이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당신에게 전 어린애로 보이겠죠.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래요. 어린아이지요. 하지만 사랑스럽고 멋지고 똑똑해서 저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럼 이러는 게 어떨까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을 제 시동으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시동은 주인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당신에게 드리는 새로운 직책의 증표예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는 내 재킷 구멍에다 장미꽃을 꽂아 넣었다. 당신께 드리는 내 애정의 증표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당신으로부터 이것과는 다른 총애를 받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그녀가 탄성을 터뜨리며 나를 곁눈질로 흘겨보았다. 기억력도 좋으셔라. 좋아요. 저는 지금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나를 향해 몸을 굽히고 내 이마에 순결하고 차분하게 입을 맞추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자, 나의 시동님, 어서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더니 곁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 뒤를 쫓아갔지만 모든 게 당혹스러웠다. 나는 생각했다. 아, 정말 이 온유하고 사려 깊은 아가씨가 내가 알고 있는 지나이다란 말인가? 그녀의 걸음걸이도 전보다 더 얌전해진 것 같았다. 그녀의 모습 전체도 전과 다른 위엄이 느껴졌고 더욱 세련되어 보였다. 아, 그 순간 새로이 타오른 내 사랑의 불꽃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